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추한 모습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정직한 진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연기할 때 스스로를 깎아내며 추함의 숭고함을 기록했던 청년. 오늘은 그가 감옥 벽에 새긴 존재의 비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12년 4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근의 작은 마을 노이랭바흐. 평화롭던 이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한 청년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죄목은 미성년자 유인 및 풍기문란.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본질은 마을 공동체의 도덕적 결벽이 한 예술가의 지독한 솔직함을 단죄하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곤 실레. 당시 22세였던 이 청년은 차갑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 던져집니다. 한 달여간의 수감 생활 동안 그는 캔버스도 제대로 된 물감도 없이 오직 종이 몇 장과 연필 그리고 검열된 구아슈 물감만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실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벽에 기대어 자신의 구두, 감옥 안의 침대, 그리고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자유의 한 조각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긴 수감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예술가를 구속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싹을 틔우려는 생명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 그의 문장은 오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 그린 자화상들을 보십시오. 골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비정상적인 신체,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 그리고 마치 스스로를 채찍질한 듯한 거친 선들은 그가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벽하게 포장된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삽니다. 필터로 보정된 얼굴, 정죄된 일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강박적인 단정함.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실레가 감옥 벽에 그렸던 것과 같은 뒤틀리고 어두우며 동시에 지독하게 생생한 진짜 내가 숨쉬고 있습니다. 고요한 캔버스는 오늘 에곤 실레라는 현미경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그가 직면했던 시대의 결핍과 그 결핍이 어떻게 위대한 창조의 동력이 되었는지 그 압도적인 밀도의 서사를 시작합니다. 에곤 실레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90년 툴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도나우 강변 기차역의 역장이었습니다. 어린 실레에게 기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쇠뭉치가 뿜어내는 증기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며 들려오는 날카로운 마찰음은 그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철도의 세계는 아버지 아돌프 실레의 매독 발병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당시 매독은 치료 불가능한 죽음의 낙인이자 정신을 갉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각 속에서 집안의 귀중품을 불태웠고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5세의 실레는 아버지가 서서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해가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실레 특유의 에로티시즘과 죽음의 결합이 잉태됩니다. 그에게 성은 생명의 잉태가 아닌 아버지를 파멸시킨 질병의 근원이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인체의 피부를 묘사할 때 건강한 혈색 대신 푸르스름한 멍이나 검붉은 반점을 그려 넣은 것은 어린 시절 목격한 아버지의 괴사해가는 피부에 대한 무의식적 잔상입니다. 1906년 실레는 16세의 나이로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이는 당시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의 수장 크리스티안 그리펜케를과의 만남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리펜케를은 고전적인 비례와 정적인 미학을 강요하는 보수주의자의 전형이었고, 실레는 이미 인간의 일그러진 본질을 포착하려는 야수였습니다. 그리펜케를은 실레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자네를 학교에 들인 것은 사탄이다. 가서 자네가 그린 그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려라. 결국 실레는 3년 만에 자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신예술가 집단을 결성하죠. 이때 그가 발표한 선언문은 오늘날 보아도 급진적입니다. 신예술가에 있어 외형적인 자연의 모사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내면의 진실을 그려야 하며 그것이 설령 추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술가는 그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어린 예술가의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로서 겉으로는 우아한 왈츠가 흐르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족 갈등과 정치적 부패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레는 제국의 화려한 거칠애를 거부하고 그 이면에 흉측한 진실을 보려 했던 시대의 목격자였습니다. 실레의 초기작을 보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1907년 무작정 클림트를 찾아간 실레는 자신의 드로잉들을 보여줍니다. 클림트는 실레의 천재성에 전율하며 자신의 그림과 실레의 그림을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클림트는 실레의 후원자가 되어 모델을 소개해주고 작품 구매자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레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클림트의 장식성이 지닌 한계를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클림트의 여인들이 꽃과 금박 속에 파묻혀 신비로운 여신처럼 존재한다면 실레의 여인들은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고독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미술사적으로 볼 때 실레는 클림트의 분리파 스타일에서 장식을 거세하고 표현주의의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 인물입니다. 클림트가 욕망의 판타지를 그렸다면 실레는 욕망의 신경증을 그렸습니다. 그는 클림트에게서 배운 구도의 세련미를 가져오되 그 안을 채우는 내용은 비엔나의 화려한 사교계가 아닌 인간의 가장 비천하고 본능적인 심연으로 채웠습니다. 실레의 삶에서 1912년 노이랭바흐 사건은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연인 발리 노이즐과 함께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깁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자유분방한 차림의 예술가와 그의 모델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실레가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은 마을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작업실을 급습했을 때 그들은 벽에 걸린 수많은 누드화들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실레의 그림 한 점을 촛불에 태우며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판결했습니다. 24일간의 구류와 3일간의 투옥, 이 짧은 시간 동안 실레의 영혼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레의 예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오렌지는 유일한 빛이었다와 같은 수채화들을 남깁니다. 회색빛 감옥 안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뿜어내는 오렌지 한 알. 그것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예술적 자아를 지키려는 그의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이 시기 이후 실레의 작품에서는 소년미가 사라지고 삶과 죽음을 관조하는 듯한 무거운 철학적 색채가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레는 평생 100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렘브란트나 반 고흐와 비교될 만큼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화상은 자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기괴한 표정을 짓고 몸을 비틀며 자신의 손가락을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관찰자로서의 자아와 연기하는 자아 사이에 괴리를 탐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느낀 불안, 성적 충동, 사회적 압박을 신체의 뒤틀림으로 치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기애적 소외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타자화하여 관찰하는 분열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실레의 자화상 속 눈동자를 보십시오. 하나는 관람객을 쏘아보지만 다른 하나는 허공을 응시하거나 안으로 침잠해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겪는 자아분열의 원형을 100년 전에 이미 예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레에게 캔버스는 일종의 정신분석용 소파였습니다. 그는 붓을 메스 삼아 자신의 무의식을 절개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고름과 진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레의 그림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으면서도 끝내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마주한 결핍은 곧 우리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실레가 왜 이토록 기괴한 선에 집착했는지 그 비밀은 그가 사용한 독특한 물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시 후 그의 걸작 죽음과 소녀 속에 감춰진 잔인한 이별의 전말과 함께 공개합니다. 이제 실내의 캔버스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의 작품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묘한 긴장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대상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선과 그것을 구현해내는 물질적 기법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실내의 그림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찌르는 것은 날카로운 선입니다. 그는 유려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연필이나 잉크펜으로 종이를 긁어내듯 마치 살점을 파내는 메스처럼 선을 휘둘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강조한 부위입니다. 실내는 인물의 마디마디가 붉어진 손가락, 기괴하게 꺾인 무릎과 팔꿈치를 비정상적으로 도드라지게 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왜곡이 아닙니다. 그는 모델이 취하고 있는 포즈의 물리적 구조보다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체가 견디고 있는 심리적 압박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에게 선은 형태를 가두는 테두리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신경계의 궤적이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선 위에 입혀진 색채는 더욱 독특합니다. 실내는 맑은 수채화 대신 불투명하고 건조한 구아슈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십시오. 붉은 사제복을 입은 추기경과 검은 수녀복을 입은 수녀가 공포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응시합니다. 여기서 실내가 사용한 구아슈의 특성이 극대화됩니다. 매트하고 불투명한 질감은 인물의 피부를 마치 부패가 시작된 시체처럼 창백하거나 푸르게 만듭니다. 특히 추기경의 사제복에 쓰인 압도적인 진홍색과 수녀의 검은색 대비는 강렬한 시각적 타격을 줍니다. 실내는 이 텁텁하고 메마른 색채를 통해 종교라는 성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열망을 폭로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색이 아니라 진실한 색을 선택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금기시된 인간의 심연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실내의 화풍이 심리적 절정에 달했을 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죽음과 소녀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실내 특유의 여백이 주는 고독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남성과 그에게 매달린 소녀는 황량한 들판 위에 떠 있는 듯 보입니다. 배경은 생략되었고 인물들은 중력이 사라진 진공 상태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은 인물들이 처한 존재론적 고독을 극대화합니다. 남성의 옷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하며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실내가 자신의 오랜 연인 발리 노이지를 버리고 사회적 배경이 좋은 에디트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그려졌습니다. 실내는 발리를 버리는 자신의 비겁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잔인한 이별의 순간을 캔버스에 박제했습니다. 매달리는 소녀의 가녀린 팔과 그것을 무기력하게 받아내는 남자의 모습은 예술가로서의 정직함이 인간적인 비겁함마저도 기록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고통을 함께한 연인 발리를 버리고 성공을 위해 에디트를 선택한 실내. 여러분은 이 선택이 예술가로서의 정직함마저 저버린 비겁한 배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이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시선이 궁금합니다. 실내의 삶은 그가 그린 선만큼이나 급격하고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예술적 저항도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내의 마지막 장, 그리고 그가 남긴 미완의 질문들을 마주하려 합니다. 1918년은 유럽 역사에서 거대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600년 넘게 유럽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제국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실레에게는 아버지이자 태양 같았던 존재, 구스타프 클림트가 뇌졸중과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실레는 영안실로 달려가 스승의 마지막 얼굴을 3번이나 스케치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한 자의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클림트의 죽음 이후 실레는 명실상부한 비엔나 화단의 리더로 급부상합니다. 그해 3월에 열린 분리파 전시회에서 그는 전례 없는 상업적 성공과 비평적 찬사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승리의 술잔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이 비엔나를 덮쳤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수많은 영혼이 이 보이지 않는 역병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레의 가장 인간적인 혹은 가장 비겁했던 순간을 다시금 끄집어내야 합니다. 실레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연인 발리노이지를 냉혹하게 버리고 중산층 출신의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했습니다. 발리에게 1년에 한 번씩은 단둘이 여행을 가자라는 파렴치한 제안을 던졌던 실레의 모습은 그가 지향했던 예술적 정직함과는 거리가 먼 속물적 인간의 단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안정된 삶은 독감이라는 재앙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 에디트가 먼저 감염되어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었고, 실레는 아내의 죽음 뒤에 숨겨진 공포와 절망을 지켜보며 자신 역시 감염되어 사흘 뒤 서서히 숨이 멎어갔습니다. 실레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매달렸던 작품 가족을 다시 보실게요. 이 작품은 실레가 평생 탐구해온 해부학적 뒤틀림이 사라진 기묘하게 평온한 작품입니다. 인물들은 이전보다 입체적이고 피부에는 온기가 감돕니다. 비로소 타인과의 결합, 그리고 안식이라는 주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 속 아기는 실제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엄마의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지독한 허물을 봅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은 현실이 아닌 캔버스 위에서만 허락된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직전에 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화해였을까요? 실레는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났고, 덕분에 가족은 우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안식에 대한 묵직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곤 실레의 28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그는 추한 것을 아름답게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추함 속에서 인간 존재의 뼈대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우리가 실레의 그림을 보며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내면의 그림자가 말을 걸어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끄러운 선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감정을 정제하고 결핍을 숨기며 타인의 시선이라는 정교한 틀에 자신을 맞추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내에 뒤틀린 선들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때로는 비겁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생생한
삶의 궤적이라고 말입니다. 완벽한 그림은 완성되는 순간 멈추지만 미완의 그림은 관찰자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입니다. 신뢰가 남긴 미완성작 가족처럼 여러분의 삶 역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여백이 있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그어진 거칠고 투박한 선들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만드는 예술의 시작일 테니까요. 우리 역시 삶의 어느 순간 신뢰처럼 비겁한 선택 앞에 서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모든 선이 허용되는 고요한 캔버스입니다. 지식의 충만함이 당신의 정서적 치유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캔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